규제 완화와 금리 동결, 실수요자에게 기회일까입니다. 자, 서울 지역의 16개 단지 11,000여 세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매 제한의 해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전매 제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대 10년이었던 것이 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건설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전매 제한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들어갔을 때, 입주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매 제한 완화에 좀 뭐합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실효성의 현재까지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뭐 실효성이나 본다 그러면 효과 아무것도 없다. 예, 이거는 정말로 꼬여버린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꼭 와야지만 사실 이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부분도 큰 빚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장 막 심장 두근거리신 분들은 둔촌주공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는 만약에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 안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자금 다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부 말을 믿고 들어갔던 분들, 정부 말을 믿고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금 분양권 전매 해제뿐만 아니라 꼭 같이 실거주 의무 해제도 같이 완화 부분도 이번에도 꼭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은 후속법이 같이 병행이 안 되면서 네. 시장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어떤 그럼요. 그 해제 요건이 아닌가 조금 보여지고요. 자, 공시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눈여겨볼 할 지역, 핵심 지역, 상급지 지역의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예상이 되죠. 네. 예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 부동산을 다룰 때 얘기하는 양극화, 초양극화 더 심화되고 어려워지겠죠. 예, 이건 뭐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실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세법도 사실 그런 것들의 일환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씁니다만 양극화를 자본주의에서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건데 어쨌든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피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좋은 지역, 똘똘한 지역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똘똘한 한 채라는 그 단어가 오랫동안 회자됐는데 여기서 보통 일반 대중분들이 한 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똘똘하다는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똘똘하다면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똘똘하지 않은 한 채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채에 집중하기보다는 똘똘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지역들로 선정을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 소위 말해서 반영구적으로 매도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장기 우상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인구론이 회자되게 되면서 인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는 데이터상 맞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도 줄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 체계 자체는 틀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은 전국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만 그런 와중에서 인구의 이동이 되게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045년까지는 인구가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살짝 는다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제중심 도시에는 인구가 더 많이 오히려 늘어나고 공급은 땅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런 쪽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똘똘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어떤 가격 편차,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어떤 거시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역의 선택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2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의 은행의 부실은행 사태가 또 지금 윤곽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금리의 어떤 예상, 또한 그 금리가 현재 시장에 미칠 어떤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매크로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고금리 상태에서 동결이 쭉 가겠느냐라는 이제 시각 하나와 일단은 동결을 가다가 일단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피벗이 한번 하반기에 일어나겠느냐 요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경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 추이가 나왔습니다. 1분기, 2023년도 1분기 속보치인데요. 이게 0.3%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러니까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가 역성장이었다가 1분기에 다시 한번 한 0.3% 소폭 이제는 경제 성장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우상향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반기에 갈수록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침체가 완만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은행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중견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은행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고금리에서 동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침체 구간에 가면은요, 이대로 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제는 고금리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열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피벗, 한마디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의 주관적인 얘기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번 연도 초부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침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침체 구간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락 국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고요.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자산시장은 변동을 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6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도 갔을 때는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가 분명히 모색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 연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소장님한테도 일단은 모든 어떤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던 게 금리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현재 금리의 추세로 인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네. 그리고 또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책들이 네. 과연 거래 활성화, 부동산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세가 매수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도 약간 늘어나는데 뭐 활성화까지는 아직은 조금 요원한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인식은 생겼고요. 그럼 과연 인하 시점이 언젠가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올해 말이 됐건 내지는 내년 초가 됐건 중요한 건 그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예 그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는 이 금리 인상분이 또 언제까지 갈까?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수요자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을 타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게 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어떤 가격 하방에 영향을 미쳤던 금리가 다시 턴한다면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서 위축됐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책적인 완화를 좀 해줬는데 그것은 잠재돼 있고 여기서 원래 원인이었던 그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구간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활성화가 좀 되는 시점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금리 봅니다. 인하의 예상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반기 정도로 봅니다. 하반기 이제 연말 정도로 봅니다. 연말 정도로.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총재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예측했던 거는 한 번 정도, 3.5에서 3.75까지가 이제 최대고 그 이상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이제 4자 들어가기에는 우리 경제 체력이 너무나 지금 좀 부실해져 있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유일하게 이제 금리를 2차례 이상 인상했었던 그 변수가 뭐였냐면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SVB 사태라든가 이런 게 터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강경 발언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강해졌다.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리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한 벌이고 아니면 동결로 이 상태 3.5에서 마무리 짓고 인하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을 동시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공존하는 이 상태에서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수 기회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하반기까지 좀 관망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과도하지 않는 이상 본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전 지금 너무 좋은 시장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고 특히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많이 과도하게 끼지 않는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투자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해요. 예, 그래서 역발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좋다. 근데 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일단 실수요자는 일단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 내 집이 없다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아니면 보수적인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레버리지를 과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하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셨다가 하반기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신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일단은 실수요자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나눠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제 조건은 네. 대출 없는, 그렇죠. 대출이 좀 과도한 대출 네.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올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장이 좋죠. 좋은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평론가님 의견과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예, 예. 이제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게 뭐 핵심 지역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던 지역도 가격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있고 떨어진 게 제자리를 찾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더 떨어질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옥석 가리기를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지역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고 지역 내에서도 이제 뭐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서울 쪽 그다음에 대도심 권역 이런 것들이지 뭐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예전 고점을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피하고 좀 좋은 지역인데 가격이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좋죠. 오히려 뭐 올 초보다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빠르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매수자의 그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적인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